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2 바이오 산업과 ESG 영향 세션을 맡은 펜벤처스 송명수입니다. 이번 2022 BIX의 주제인 서머인 BIX처럼 무더운 여름 더위를 오늘 컨퍼런스 통해 잘 이겨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코엑스까지 귀한 시간 내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전염병과 희귀 유전 질환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함으로써 현재 ESG 목표를 달성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혁신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환경 표준, 청정 에너지,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ESG 관련 원칙이 계속해서 채택되고 있으며 아마 녹색 화학이 최우선의 과제로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ESG와 바이오 산업에 끼칠 영향과 의미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세션은 20분의 발표와 40분의 패널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ESG 최신 동향과 바이오 산업 영향에 대해 발표해 주실 김앤장 ESG 경영연구소의 김동수 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앤장 ESG 경영연구소의 김동수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이오 산업의 ESG 동향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ESG라는 용어가 처음 시장에 소개된 것은 2005년 UNEP-FI 그리고 UNPRI가 공식적으로 ESG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ESG라는 용어는 글로벌 시장에서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ESG라는 단어 자체가 알려지기 시작했던 건 2005년과 2006년 사이에서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지만 ESG에 대한 어텐션이 급격하게 이렇게 주어지기 시작한 건 2018년을 전후해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CSV, CSR, Sustainability 기존에 언급되고 있던 단어들과 달리 ESG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증가하면서 버즈워드화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ESG 자체가 전 인더스트리에 있어서 인베디드 되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이 단어가 처음 보편화되기 시작했던 게 2005년과 6년이었는데 왜 그때가 아니라 2010년도 아니고 15년도 아니고 2018년을 전후해서 ESG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하나는 규제 변화에서 크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ESG 분야에서 확인되고 있는 각 국가별 규제는 약 858건이 확인됩니다. 이 858건의 규제들 중에서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런칭한 그런 ESG 규제가 640건, 그리고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규제가 143건, 그리고 기타 한 75건이 있는데요. 2018년과 2019년에 나온 한 858건의 규제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2018년과 19년에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201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ESG는 일반적으로 하면은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사항이었다고 한다면 2018년 이후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맨데토리적인 성격이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ESG에 대한 규제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ESG 시장을 바라볼 때 금융시장의 움직임들을 크게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향후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ESG들은 대부분 규제화되어가는 규제 과정들을 겪게 될 겁니다. 다른 하나는 금융기관의 강력한 엔게이지먼트인데요. 금융시장에서의 ESG의 도입 수준을 크게 6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4단계에서 5단계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4단계와 5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은 4단계는 투자하고 있는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ESG 리스크를 파악하고 개별 기업 하나하나에 대한 ESG 리스크를 파악하는 단계가 5단계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전체 자산에 대한 ESG 리스크를 검토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ESG 리스크를 판단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스테이지 5에서는 각 기업별 여신 규모를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ESG 관점에서 강력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경우에는 전체 자산 운영에 대한 판단은 끝났고 개별 기업들에 대한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ESG 관점에서 조정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단계의 특징은 ESG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단계를 흔히 2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ESG 프레임워크들을 도입하고 시범 사업을 하는 단계들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을 이해하면 향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ESG 움직임들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그 변화나 특징들을 보면 2013년에 악사에서 내놓은 ESG 정책만 보더라도 굉장히 선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 UBS에서 나온 책임투자 정책을 보면 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 굉장히 ESG 투자를 진행하는 자산군들을 스페시픽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그 에곤이라고 하는 회사 보험회사인데요. 보험회사가 자산이 많잖아요. 고객들의 돈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에곤에서 나온 책임투자 정책을 보면 에곤에서 나온 2020년 이후의 투자 정책들은 보면 맨 뒷페이지에 보면 투자 배제 대상 기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 배제 대상 기업들 명단들도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면 자기들이 투자를 철회하는지, 어떤 경우에 경영권을 행사하는지와 같은 내용들이 스페시픽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의 스테이지는 굉장히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개별 기업에 대한 판단들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프레임워크들은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건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정보 공시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ESG 시장에서의 정보 공시 규제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23개 증권거래소들이 ESG 정보 공시 기준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도화했고요. 51개 증권거래소가 ESG에 대한 정보 공시 규제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알려진 것처럼 2025년부터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본금 규모 2조 원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2030년까지 ESG 정보 공시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알려져 있는 바로는 코스닥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ESG 그 정보 공시에 대한 기준들이 검토되고 있고 상장을 희망하는 IPO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이오 분야에 있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을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그런 스탠드얼론 기업들까지 다 해당되는 사항은 상장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코스피는 이제 확정된 안으로 2025년부터 코스닥은 현재 이제 기준이 검토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장 심사에 대한 ESG 기준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도 ESG는 굉장히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편적으로 이제 그 현안 이슈들과 우리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이슈 스페시픽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업종이거나 관계없이 ESG와 관련해서 현안이 되는 이슈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게 정보 공시 규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탄소국경세와 같은 CBAM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탄소국경 조정세와 같은 경우들인데요. 탄소국경 조정세에 대해서는 지금 제철 그리고 전자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파워 제품들, 그리고 퍼틸라이저들, 그리고 알루미늄이라든가 시멘트, 그리고 오르가닉 케미칼, 그리고 플라스틱, 그리고 바이오 하이드로젠, 암모니아와 같은 경우는 현재 시범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시범 사업 기간이고요. 그리고 2025년부터 탄소국경 조정세를 부과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두 개의 물질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물질 중에서 동일한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한다면 하나가 그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을 했고 다른 하나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을 했다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하는 제품이 에너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공정성의 시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왜 화석연료를 생산해서 값싼 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을 탄소국경 조정세라는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관세로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공정한 거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탄소국경 조정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사업 기간으로 유럽은 정해져 있고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관건이 이겁니다. 바이오 업계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하나는 엔드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다른 하나는 중간재로서 제품을 생산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있을 건데요. 중간재로서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우에 현재 직접 규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그런 품목들이 있거든요. 다른 하나는 그 중간재로서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탄소국경 조정세를 부과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모기업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소 국경 조정세와 같은 개념들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탄소 배출에 대한 인벤터리를 구축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보시는 것처럼 헬스케어 산업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사이언스 베이스드 타겟과 같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스페시픽하게 그 온실가스를 메저링하는 프랙티스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편적으로 바이오 산업 전반에 대해서 ESG 현안들도 있냐면 구체적으로 우리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그런 ESG 현안들도 지금 있는데요. 그 최근에 있는 그런 글로벌 이슈들을 보면 최근 많은 글로벌 제약회사나 바이오 회사들, 화학 기업들이 ESG와 관련된 코드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스프, 파이저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기업들도 보면 자사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ESG 코드들이 있는데요. 이런 ESG 코드를 자기가 제품을 출시하고 이렇게 제품들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도 활용하지만 공급망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도 이 코드들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망 ESG 코드라고 하는데 이런 공급망 ESG 코드 적용이 굉장히 최근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이슈 스페시픽한 아젠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자산업계를 포함해서 여러 애플 등 여러 그 전자산업계 기업들이 한 147개 전자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RBA라는 기준을 쓰거든요. 자동차 산업에는 그 드라이브 서스테너빌리티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신 산업의 제시, 화학 산업의 Together for Sustainability, 그리고 텍스타일 산업에는 BCI라는 그 기준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 산업에서는 UNFI 같은 그런 기준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이오 제약 산업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들이 사용되고 있냐는 거죠. PSCI라는 그런 기준들이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바스프 그리고 바이어 그리고 베링거 인겐하임이라든가 노보노디스크라든가 먹스 아니면은 뭐 존슨앤존슨 같은 그런 글로벌 제약 업체를 포함한 각종 바이오 기업들이 현재 도입하고 있는 기준은 PSCI라고 하는 인더스트리 이니셔티브들을 최근에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PSCI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은 5가지 주요 크리테리아에 대해서 33개 구체적인 인디게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지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보시는 기업들과 관련된 그 기업들이 내가 경쟁 대상이라면 분명히 이런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한 인디게이터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내가 엔드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기업은 아닌데 이런 엔드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런 PSCI 같은 그런 기준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내 모기업이 이런 PSCI 같은 기준을 채택하지 않고 BCI 같은 기준을 채택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기업이 어떤 ESG 코드를 도입하고 있는지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 아젠다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앞서 공통적인 기준으로도 말씀드렸는데 바이오 제약 산업 역시 그 자유롭지는 않은 게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모든 산업에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관건이 이 바이오 산업과 같은 이런 산업이 굉장히 세미 ESG 인더스트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ESG 인더스트리는 아니지만 ESG 인더스트리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산업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비슷한 산업에 있는 게 자동차 산업을 들 수 있는데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그 전통적인 그냥 제조업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2035년을 전후해서 내연의 컴버스천 엔진에 대한 그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부분 2035년부터는 전기 자동차만 100% 생산하는 사업 전략을 내놓고 있어요. 2035년이면 실제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몇 년 안 남은 시간 안에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들이 완전 친환경 생산 체계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을 대표적으로 세미 ESG 인더스트리 산업이라고 하는데 산업의 속성 자체가 ESG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테슬라가 자기 자신은 친환경을 강조하면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테슬라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과 관련된 이슈가 있거나 또는 환경과 관련된 이슈, 소셜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다면 사실은 자기 부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미 ESG 인더스트리의 경우에는 훨씬 더 민감하게 ESG 쟁점 사항들을 다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ESG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챌린징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 산업이 그동안 그 헤비 인더스트리라든가 아니면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인더스트리들이 받아왔던 ESG에 대한 프레셔에 비해서 바이오 산업이 훨씬 더 ESG에 대한 프레셔를 작게 받았다는 비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ESG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바이오 인더스트리의 경우에는 세미 ESG 인더스트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챌린징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하나로는 굉장히 이슈 스페시픽하게 보면 페어 프라이싱 같은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슈들도 최근에 이런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이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ESG 정보 공시와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ESG 정보 공시와 관련해서는 US SEC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US SEC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기후변화 정보를 중심으로 한 규제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EFRAG이라고 하는 기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기준과 유럽에서 ESG 정보 공시 기준은 나왔습니다. 올해 3월과 4월에 지금 이 공시 규제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회계 기준으로서 IFRS, 우리나라도 IFRS 풀 어답션 국가인데요. IFRS에서 ISSB라고 하는 ESG 정보 공시 기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US SEC 그리고 유럽의 EFRAG 그리고 회계 기준으로서의 ESG 공시 기준이 올해 3월과 4월에 다 나왔고 올해 10월, 11월, 12월에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SG 정보 공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ESG 공시 규제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일부 그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10개 대기업의 경우에는 US SEC를 내년부터 직접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ESG 공시 의무가 바로 발생을 했고요. 유럽의 경우에도 EFRAG의 적용에 따라서 글로벌 해외 기업들이 이런 ESG 규제를 적용받게 됨으로 인해서 글로벌 이런 해외 다국적 기업에 납품하는 국내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ESG 정보 공시 의무가 간접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ESG 정보 공시 규제에 대한 대응은 최근 그 스탠드 얼롱한 기업뿐만 아니라 서플라이 상에서의 기업들에게 있어서 글로벌한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ESG 정보 공시 규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ESG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ESG 정보 공시 규제를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ESG 정보 공시에 대한 민감한 대응은 단지 그 기업의 어떤 그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이슈일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거래 조건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어서 특히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게 납품을 하는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상에서의 기업들에게 이런 ESG 정보 공시 이슈는 최대 현안이니까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김동수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세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굉장히 많이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가 질문 한 개만 조금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지요? 예, 제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고요. 그 ESG가 요즘에 이제 이슈화되고 뭐 여러 가지 그 공시도 많이 하는데 그 ESG라고 하면 이제 E에 주로 집중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인 인식은. 근데 ESG별로 항목별로 비중이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S라든지 G도 좀 비중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런 항목별의 비중이라든지 글로벌적인 트렌드를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 답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하나는 그 MIT에서 연구한 그 결과에 따르면 ESG를 평가하거나 ESG 표준이나 스탠다드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기관들에 따라서 그 지표 간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어떤 ESG에 대한 가중치 에 대한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ESG에 대한 어떤 가중치가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굉장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핫한 토픽이라서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 ESG에 대한 어떤 웨이팅은 어떻게 걸리냐라고 보면 그게 한 글로벌하게 보면 한 2개 정도의 평가사가 중요 평가사가 있는데 다우존스 지속 가능 경영 지수와 모건 스탠리의 MSCI KL들을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바이오 산업의 경우에는 ESG에 대해서
이 분야와 SG에 대한 분야가 대략 한 33%씩 균등하게 이렇게 일정 수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시장의 기대하고 달리 오히려 엔바이러먼털 섹션에 대한 웨이팅이 훨씬 더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S나 G에 대한 웨이팅보다도 그리고 E에 대한 웨이팅이 조금 더 걸려 있는데 특이하게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가버넌스에 대한 웨이팅이 조금 더 높게 걸려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산업의 경우에는 발생하고 있는 환경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의 대부분이 가버넌스적인 디시전 메이킹에 기인한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버넌스와 관련된 항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최근에는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진행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세션으로는 저희가 패널 토론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막 발표를 해주신 김동수 소장님과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지원 교수님을 모셔서 저희가 조금 더 관련된 주제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먼저 이지원 교수님 먼저 본인 소개와 소속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카이스트 이지환 교수인데 카이스트 하면 여러분들 이공계 대학으로 이제 알고 계신데 대전에 이제 본원이 있고요. 카이스트 경영대학은 이제 서울의 그 홍릉 지역에 그 고려대학하고 경희대 그 사이에 그 경영대학이 따로 서울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필드상을 수상해서 국위를 선양하신 그 허준희 교수님이 이제 재직하고 있는 고등과학원도 이제 거기 서울 캠퍼스에 있고요. 저는 원래 경영 전략과 국제경영학 전공 교수인데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하고 있는 보직 중에서 제가 사회적 기업가 MBA라는 과정에 이제 책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연관해서 그 과정 자체를 SK그룹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SK그룹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서 카이스트 SK 임팩트 비즈니스 센터라는 거를 한 10년 전쯤에 이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센터장도 현재는 제가 겸임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ESG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연구 그리고 특히 이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서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가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발표를 했던 김앤장 ESG 경영연구소의 김동수 소장입니다. 그 김앤장 ESG 경영연구소는 2년 전 정도 이렇게 출범을 했고요. 그 ESG 분야별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전체 한 인력은 한 40여 명 정도로 되어 있고 그 ESG에 대한 연구, 정책 그리고 ESG 자문과 같은 그 업무들을 현재 수행하고 있고 특히 ESG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오랫동안 다뤄왔던 주제들입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한 18년 정도 ESG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뤘었는데요. 그 과거에는 좀 다른 용어로 불렸던 적들도 있어요. 그 ESG라고 부르지 않고 뭐 CSR이라고 불렸던 적도 있고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해서 서스테너빌리티라고 불렸던 적도 있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붙임들이 많았는데 유독 ESG에 대한 단어만큼은 이런 붙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하면서 지속적인 그런 어텐션을 받고 있어서 과거의 ESG 분야에서 다루었던 다른 주제들과는 좀 사뭇 다른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끌고 있는 중요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사실 아까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국의 수준이 지금 전체적인 스테이지로 봤을 때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이제 막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지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것처럼 ESG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나 기준들을 산자부에서도 통일돼서 만들려고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워낙 투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위에서도 또 관련된 규제를 만들려고 하시고 아직 서로 경쟁하면서 이 정체성과 이런 그런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최근 이제 18년부터 이제 관련해 가지고 ESG에 대한 한국에서 시장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최근에 뉴스 보시면은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것 같으세요. 뭐 그린워싱이라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진짜 ESG의 허와실 ESG가 진짜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지만 요즘 좀 경기가 다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 정말로 해야 돼?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이 그런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요즘 최근 들어서 ESG에 관련된 어떤 그런 아젠다에 대한 의견을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 이제 일론 머스크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평가가 이제 박하게 나오면서
이분이 이제 좀 소위 마음이 많이 상해서 우리는 이 ESG 관련된 평가를 믿지 않겠다. 우리 독자적인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현재 ESG 경영 또 ESG 평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워낙 뭐 중요한 인플루언서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아까 이제 김동수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2005년 6년 이제 유엔에서 처음에 사용했던 이 용어 자체가 뭐 그냥 인크리멘탈하게 계속 화두가 되다가 2018년 19년 특히 이제 2018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미국의 네로라는 경영자분들이 소위 이제 주주가치 자본주의는 더 이상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으로 가겠다라는 선언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사실은 과거에는 그 ESG라는 거를 주도를 이제 주로 유럽 쪽에서 많이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뭐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이런 기업가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큰 영향력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큰 영향이 생겼고 이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게 뭐 기후 변화나 뭐 생태계 위기가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 이제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ESG가 엄청나게 진짜 버즈워드가 된 거죠. 이제 너무 이제 소위 산이 급격하게 이제 계곡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뭐 봉우리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식을 거라는 생각은 뭐 당연히 했어요. 저는 너무 과열인 것 같다 한때. 그리고 특히 이런 어떤 과열적인 분위기에 상당히 그 호응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게 뭐 좋은 측면에서든 뭐 안 좋은 측면에서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 뭐 학교들, 뭐 언론사들 특히 이제 이러면서 이게 좀 과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게 좀 진정되는 국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진정되다가 결국 이제 식을 거냐, 뭐 이건 사실 식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게 워낙 뭐 지금 ESG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슈들이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된 미래를 열어가려면은 누군가 다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실 기업들이 이제 프레셔로 받아들이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또 전 지구적인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는 동안에 기업한테 원래 기대하던 다른 성과를 좀 유예해주는 소위 말하면 경제적인 성과나 이런 거를 그동안은 좀 너희들이 좀 그 낮게 목표를 설정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봐주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하기도 어려운데 이것까지 제대로 해야 된다. 때로는 상충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혼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린워싱이 일어나게 되고 하는 그런 국면에서 지금 다소 좀 정체되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저녁 뉴스에서도 이제 그런 보도가 되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한때 과열됐던 그런 그 좀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정상을 찾아가는 궤도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그 트렌드를 우리가 그러니까 단기적인 트렌드를 잘못 이해를 해서 역시나 이거 뭐 한때 그냥 반짝하다 끝나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인 것 같다. 이렇게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그걸 오히려 경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소장님도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재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유럽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무기 지원을 할지에 대한 회의를 끝내고 그 다음 세션에서 다뤄졌던 게 탄소국경 조정세에 대한 표결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ESG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슈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생산을 하거나 제품을 유통해서 우리가 이윤을 추구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공정한 방식 또는 지속 가능한 방식의 어떤 생산과 그 판매 또 수익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우리가 큰 전제에 동의하는 한 그 ESG라는 방향은 심지어 ESG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그런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최근 ESG는 죽었다.
또는 ESG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들에 사용되고 있는 팩트 정보들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ESG에 대한 채권 발행액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팩트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면 ESG 채권 발행액은 되게 많이 줄었어요. 되게 많이 줄었는데 이런 팬데믹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시화되면서 전체 채권 발행액이 줄어들었고 ESG 채권 발행액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줄어든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팩트에 기반해서 조금 자료들을 좀 다뤄보고 차갑게 우리가 좀 이렇게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런 블랙락과 같은 그런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의 입장이 선회했다라는 건데요. 그 기후 변화와 관련된 내년에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라는 입장이 그런 내용인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되게 현행화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재환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런 팬데믹과 같은 관련된 것들이 계속 길어지면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고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기후변화 정책을 가져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블랙락이. 그 말의 또 다른 표현은 ESG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흔히 ESG 시장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언론사들의 그런 또는 기업들의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과 같은 이런 팬데믹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어떤 경제 불황이 지속되어 가는 과정들이 결국 ESG에 대한 기업의 진정성을 이그잼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재환 교수님의 지적처럼 거품이 조금 이렇게 꺼지겠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ESG에 대한 가속화가 훨씬 더 강하게 이렇게 시장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세션에 참석하신 대부분의 관계자분들께서 제약회사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업계에 계신 분들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시는 바는 헬스 에퀴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다들 말씀하시는 장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개인의 자신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바이오협회에서 이제 바이오 업계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헬스 에퀴티에 관련된 의견, 특히 최근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 뭐 글로벌 바이오사들의 백신 주도 개발 공급과 정부의 지원 사이에 있었어요. 어떤 페어 프라이싱 이슈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헬스 이큐티 이슈에 대한 그런 그 논란의 그 본질은 사실은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의료라든가 어떤 제약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그 핵심 키워드는 액세서빌리티하고 어포더빌리티인데요. 그래서 뭐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도 이렇게 보면 특정 국가에는 공급을 하지만 특정 국가에는 나중에 후순위로 공급하는 이런 것들이 액세서빌리티와 관련되는 이슈일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는지 하고 있는지에 대한 페어 프라이싱과 같은 그런 어포더빌리티에 대한 그런 이슈 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그 헬스 이큐티에 대한 논란의 중심의 핵심 키워드는 액세서빌리티와 어포더빌리티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헬스 이큐티 이슈를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편적인 공급 상황이냐, 스페셜 서컨스텐스에서의 공급 상황이냐는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엄청난 R&D와 노력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보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프라이싱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얼마 정도가 적정한 가격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과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과 논란에서 결론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헬스 이퀴티 중에서 어포러블 프라이스라든가 아니면 액세서빌리티라든가 이러한 논란들은 스페셜 서컨스텐스에서의 공정한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유연한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바이오 제약 기업들도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 스페셜 서컴스텐스가 아닌 제너럴한 서플라이 상황에서의 그런 페어 프라이싱에 대한 논란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페셜 서컴스텐스에서의 것들은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걸 보편적인 상황에까지 끌고 가서 논란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질문자분께서 ESG의 비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바이오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일반인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학 정보에 대한 확실한 정보, 접근, 혹은 충분히 이 약이 정말 나한테 안정성적으로 충분히 증명된 약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사실 이번에 저는 그 백신 맞으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맞아? 얘네 이 제조사에서 만든 백신 나한테 맞아? 여러 가지 임상 검증 신뢰도 또한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게 굉장히 그 바이오 산업에서의 ESG 중에서 굉장히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한 임상 테스트 신뢰도 최근에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주요 이슈와 또 고려되어야 될 점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최근에 우리가 플라스틱 바틀 같은 거 있잖아요. 물 마시면 플라스틱 바틀 보면 꽤 많은 회사들이 그 라벨링을 이렇게 붙여갖고 있는데, 라벨링을 떼고 이렇게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벨링을 떼고 공급을 하면서 플라스틱 이슈가 조금 더 이렇게 굉장히 환경을 케어하는 기업들로 이미지들도 많이 이렇게 포지셔닝 되고, 실제로도 이런 라벨들을 떼고 공급함으로 인해서 플라스틱 부속물들이 되게 많이 줄어드는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플라스틱 바틀에 대한 라벨링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라벨을 이제 떼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요 라벨을 이렇게 떼는 건데, 떼고 공급하고 여기 그 각인을 해서 플라스틱 자체에다가 각인을 해서 이렇게 공급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필수 정보를 이제 고시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필수적으로 고시해야 되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어디에 표기를 할지에 대한 게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처럼 그 정보의 제공과 그리고 수요처와 제공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그런 긴장 관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경우에는 이런 정보의 수요처와 공급자를 조정하기 위한 이해관계 조정 플랫폼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해관계자 조정 플랫폼들이 그렇게 좀 많이 이렇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바이오 제약 산업의 경우에는 정보 제공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의된 바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소비자 또는 공급자에게 제공해야 되는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를 상당 부분 이렇게 도출해서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런 팬데믹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갑자기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될 라이어빌리티가 제약회사에 있느냐 또는 바이오 회사에 있느냐라는 그런 이슈인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팬데믹과 같은 그런 사태에서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들이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좀 이주환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발표 자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엔드 프로덕트를 제공하는 바이오 업체 혹은 중간재를 제공하는 바이오 업체, 이런 사실 공급망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고요. 사실은 엔드 프로덕트를 제공하는 업체에게도 공급망 관리에서도 ESG에 관련된 부분을 서포트하라는 그런 부분들이 의견들이 많은데요. 한국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과 또 한국의 리딩 기업 SK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사례가 있으시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의 리딩 기업 SK라는 뭐 이제 뭐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공급망 관리에 관련된 그런 신경은 많이 쓰고 있으나 프랙티스는 결국은 그게 이제 그 공급망에 있는 여러 중견 중소기업들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ESG라는 문제가 상당히 다 많이 서로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어떤 임상 실험을 제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인 정보 문제가 또 걸리고 해서 한쪽을 잘하면 한쪽에서 이제 뭔가가 이제 침해되는 이런 이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이제 그린워싱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공급망 관리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를 들어 이제 글로벌 기업의 어떤 서플라이어가 됐을 때 EU나 이런 데서 제시한 그런 기준에 맞춰 가지고 잘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위 말하면 이제 바이어가 됐을 때, 클라이언트가 됐을 때 그 공급망에 이제 ESG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시작 단계고요. 그 시작 단계에서 큰 이슈가 사실은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여러 다른 관련 업체들, 이제 과거에는 뭐 심지어 뭐 하청업체라는 말을 썼었는데 요즘에는 협력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중소기업 뭐 중앙회나 중견기업 연합회 이런 분들하고 ESG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불만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직까지는 규제성으로 인식을 해요. 이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ESG라고 하는 새로운 어젠다를 해결할 만한 이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이거를 이제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하느냐라고 하는 이슈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러한 어떤 생존을 지켜줄 생존에 위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바이어들이 이런 ESG 관련된 정책을 쓸 거냐. 오히려 요즘에 보면은 뭐 죄송한 얘기지만 어제도 뉴스가 나온 게 무슨 우리나라의 네로라는 편의점 업계에서 모든 어떤 마케팅 비용 같은 거를 이제 공급사한테 소위 프라이빗 라벨링을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다 뭐 부담을 지운다라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런 공급망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적인 기업,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어떤 성과 평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성과 평가를 해서 직원들에게 보상을 하는 방법, 여기에서부터 변화하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로만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바이오 제약 산업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일을 담당하는 그 기업들이 밸류체인에 빼곡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밸류체인이라는 거는 결국 그 체인 중에 어떤 하나에서만 문제가 생기면 이 전체 차들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제 그 밸류체인 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도적인 기업들 그리고 정부의 어떤 규제 기관들이 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단순하게 그냥 ESG가 좋은 거니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어떤 경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경영 프랙티스를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지자체를 방문을 했는데 그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관련해 바이오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막 유치를 하고 계세요. 서울에서는 앞에서는 좋은 물건들 앞에서 활동을 하시고 폐기물은 저쪽에서 활용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거 공급망도 같은 비슷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 ESG 고관여 세계, 우리는 뭐 EU나 미국에서 제시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막 가려고 하고, 사실은 그런 폐기물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프리카나 동남아, 남미에서는 실질적인 그런 혜택도 못 받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좀 시장에서도 뭐 한국에 있는 같은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에는 안전성 기준에서 굉장히 뭐 심화되어 있는 그 에어백 관련된 기준이 있는데, 그 파키스탄 가면은 그 시장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그냥 빈 깡통차처럼 팔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바이오 산업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혹시 간단한 사례나 뭐 시장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저는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는 말보다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이게 결국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을 다루는 건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 맛있다, 맛이 없다, 이거를 또 그 소위 어떤 밸류를 금방 느끼기 어려운 업이잖아요. 뭐 치료를 받았다, 뭐 어떤 경우에 치료를 받아서 굉장히 금방 나아질 수도 있지만 그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약을 먹었는데 그 효과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효과는 나타났는데 다른 게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업의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공급망 사설하고도 연계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전체 총체적인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구현할 거냐라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자꾸 이거를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슈보다는 이 소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생명을 다루는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들이고,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은 사실은 여기 있잖아요. 소비자하고 공급자 간의 정보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업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급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최적의 기술이 뭔지는 알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아까 김동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포더빌리티가 있으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컨텍스트에서는 그 나라 사람들한테 어포더블한 수준에서 어떤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생수도 굉장히 우리가 뭐 비싼 생수가 있잖아요. 에비앙 같은 그런 생수가 있고, 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마셨을 때
몸에 몸에 위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적정 기술에 관련된 것도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대적인 어떤 뭐 불균형 같은 게 글로벌 사회에서 언제 어떻게 그 해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저개발국의 어떤 소득 수준이 좀 올라오고 하면서 우리가 또 그들에게 더 밸류가 있는 제품을 비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이런 형태로 공진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이 업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전문가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 있고 뭐 소비자 단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정보 불균형이 심해서 이 업계에서 공통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같은 동업자 정신을 발휘하면서 또 상호 또 모니터링을 하고 견제하고 체크 앤 밸런스를 이루어주는 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예, 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그 바이오 산업 자체에 계신 그 분들께서, 업계 관계자분들께서 이 바이오 산업 자체가 제가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 관련 산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ESG가 요구되는 게 아니라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ESG 산업에 있는데 내가 ESG와 관련된 실적이 나쁘면서 사람들에게 ESG 제품을 공급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테슬라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환경 자동차를 판매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전기 자동차 공급하면서 나는 ESG가 엉망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굉장히 자기 부정에 가깝거든요. 그렇게 그 앨런 머스크가 격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자기 부정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어떤 객관적인 평가 기준들에 대한 게 아니라 ESG를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ESG 기준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앨런 머스크도 보면 ESG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ESG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인정하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 산업 업계가 라이프 사이언스 인더스트리에 있는 기업으로서 ESG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ESG를 다른 산업들보다 더 강력하게 필수적으로 장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가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내가 소셜 팩터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서, 내가 가버넌스 팩터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그 ESG와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것 자체가 형성이 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건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아까 이제 질문자께서도 ESG가 이제 E가 앞에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후 변화에 관련돼서 워낙 우리가 인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사실은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아이템으로 보면 S 쪽이 훨씬 많죠. 광범하고 상당히 혼란스럽죠. 근데 그 이제 S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이제 어젠다들이 최근에 이제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우리가 S에 대해서 중요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S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근데 실제로 업의 속성상 특히 S가 그냥 by nature 중요한 업이에요. 바이오는 이거는 이게 사실 건강에 관련된 거죠. 그다음에 폐기물은 이제 환경에 관련된 거고, 윤리적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다루는 어떤 인적 자원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S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게 해주는 요소가 많은 그런 업종이라고 인더스트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나 G를 우리가 바이오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경시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어차피 다른 데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특히 이제 G는 E와 S를 뒷받침하는 이런 측면이라고 본다면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는 이 산업이 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단히 주목해서 봐야 될 S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면 이 소위 이제 인더스트리들 간에도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예를 들면 친환경 산업, 배터리 산업 이런 게 상당히 각광을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오 제약 산업이 여러 인더스트리들 가운데 상당히 선도적이면서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금 다양하게 조금 주제를 조금 넓혀보고 싶어서 사실은 바이오 산업 자체가 사실은 바이오 우리가 뭐 진단 사업, 뭐 디지털 헬스케어 그 고유 영역보다는 사실 결국에는 화학, 소비재, 식음료 이런 다양한 산업과 기타 산업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연관돼 있는 화학, 푸드 산업에서의 ESG 관련된 중요 이슈는 뭐가 있는지 조금 소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앞서 제가 그 바이오 산업의 특성 중에 하나를 세미 ESG 인더스트리라고 제가 규정을 했었는데요. 또 다른 그 관점 중에 하나는 바이오 업종은 전통적으로 인터미디어리 인스티튜션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그 기업들에게 최대 현안은 폐기물 규제거든요. 우리 온실가스 규제는 다 알고 있는데 폐기물 규제가 최대 현안인데 폐기물 규제의 솔루션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지금 현재 단계에 압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뭐 폐기물 양 자체를 이렇게 줄이는 게 하나의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솔루션은 생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으로의 대체입니다. 그리고 생분해로 가능한 플라스틱으로의 대체는 바이오 산업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식품 산업이나 각종 이렇게 관련 산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바이오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와 관련된 이런 인더스트리의 특징이 여러 인더스트리가 ESG를 가속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인터미디어리 인스티튜션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바이오 산업의 ESG의 어드밴스가 다른 산업들의 그 ESG 어드밴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너블러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많이 그 디파인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 식품 산업뿐만 아니라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바이오 산업들의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뭐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는 보면 뭐 피셔리 같은 그런 그 해양수산이라든가 이런 그런 산업들인데요. 해양수산 같은 경우에도 해양 그 플라스틱 오염 이슈들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이런 지금 대부분의 해양 그물 그러니까 생선들을 이렇게 뭐 잡거나 어획을 하는 그런 그물들은 바이오 그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을 전제로 이렇게 그 그물들이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바다에 버려지게 되더라도 보름 정도 지나면은 분해가 되기 시작하는 플라스틱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규제들이 도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 산업의 ESG 어드밴스는 전체적인 전 산업의 ESG 어드밴스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전체 산업의 ESG 성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로스 모멘텀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주 단적으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그 뭐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 창업에 많이 관여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뭐 베지테리언이나 비건을 대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 이거를 이제 그런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기호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업이다라고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비건이 되거나 베지테리언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축산업이 배출하는 그런 많은 그 이산화탄소 문제, 더 나아가서 도축을 하는 데 따르는 그 극악한 잔인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소위 세계관이 바뀌어서 이제 비건이나 베지테리언이 돼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점점점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이러한 가치가 그 부과되니까 비건이나 베지테리언과 관련된 대체 단백질을 개발을 해가지고 대체육을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냥 뭐 채식주의하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제 와닿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저는 ESG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사업 기회와 연결이 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자체의 인식 변화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인터미디어리 그 인더스트리의 경우에는 전 산업에 대한 기반 산업이거든요. 마치 우리 과거에 철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산업들을 굉장히 중요한 기반 산업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들이 전 산업의 이너블러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규정하고 정의함에 있어서
조금 특별한 다른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바이오 산업은 새로운 그 여러 인더스트리가 약진할 수 있는데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이 바이오가 인베디드 될 수 있는 그런 그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ESG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서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그 바이오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 종사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이런 ESG에 대해서 좀 강하게 볼드하게 스탠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짧은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다양한 뭐 글로벌 아니면 다른 인터미디어리 인더스트리 관련해 가지고 또 바이오 산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체육 관련해서 보면은 ESG는 한국 시장에서 결국에는 투자 시장 중심으로 처음에는 이니셔티브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에는 소비자가 이 기업들을, 바이오 기업들을 또 다 평가해야 되는, 대체육 관련해 가지고 이제 비건들이 늘어나고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환경 건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런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이 결국에는 시스템적으로 있건 아니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소비자들의 기업의 ESG에 대한 평가 플랫폼. 예, 맞습니다. 이게 자본시장이 주도한 그런 트렌드고, 철저하게 이제 그 소위 투자자들이, 그 대규모 이제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이나 이런 데가 ESG를 자신들의 이제 투자 판단 지표로 삼으면서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위 정신을 차리게 됐죠. 그런데 그 사실은 이제 소비자 사이드에서 그러한 것들을 그러면 그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 힘을 발휘했을 때 훨씬 더 지속적이고 오래 갈 수가 있어요. 투자자들은 아시겠지만 하다못해 연기금도 그래서 투자 수익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하다가 수익 안 나가지고 연기금 수익률 떨어졌다 신문에 몇 번 나오면 거기 기금운용본부에서 갑자기 이래도 되나? 우리 이러다가 뭐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 이 생각 나올 거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은 본인들의 인권, 생명, 그렇죠? 또 교육 이런 거에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쪽 사이드에서 큰 힘을 발휘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조짐이 느껴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기관 투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대기업들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고, 소비자는 아무래도 뭐 그 단체가 있긴 합니다만 파편화된 조직이니까 과연 누가 그 힘을 발휘할 거냐라는 건데, 뭐 많이들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언론 중에서도 그런 데 특화된, 소비자에 특화된 신문도 있고, 또 그러한 쪽에 좀 앞서가지고 어떤 여론을 조성하는 이런 뭐 실명을 거론하긴 뭐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송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사이드에서 힘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특히 지금처럼 약간 ESG에 관련된 열기가 식으려고 할 때 이 소비자나 일반 국민, 지역 사회 이런 쪽에서 그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이 요거를 이제 자신들이 좀 ESG에 관련된 뭐 그 열기를 좀 식히는, 스스로 식히는 이런 어떤 머리를 쓰려고 하는 거를 경계하게끔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소비자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엔드 프로덕트에 국한돼 있다라고 많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뭐 실제 이런 뭐 물처럼 이렇게 본인들이 사서 구매해서 펄처싱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상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B2C 소비자 접점이 없기 때문에 B2B 거래를 하고 있어서 별로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소비자들의 어떤 영향이 엔드 프로덕트에 대해서 국한하지 않고 기업 코퍼레이트 자체에 대한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 만드니까 우리가 직접 반도체를 사서 쓸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SK 하이닉스의 기업 이미지라든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ESG 속성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소비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많은 경우 엔드 프로덕트에 대해서 국한
국한돼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국의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의 경우 내가 엔드 프로덕트를 생산하지 않는 한 또는 내가 엔드 프로덕트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OEM으로 생산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내 브랜드가 직접 안 붙어 있고 나는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공급자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의 영향이 작다라고 판단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자체 코퍼레이트에 대한 오피니언이 생기고 있는 그런 단계로 최근에 소비자들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이런 점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와서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김동수 소장님께서 발표도 해주시고 오늘 패널 참가자분들께서 다양한 뭐 헬스 에퀴티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공급망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재편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참가해주신 바이오 세션에 참가하신 분들, 이 업계에 계신 분들께서 전부 다 더 적극적으로 ESG 인베디드된 그냥 우리는 바이오 산업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ESG 산업이다,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주체로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 해주셔서 조금 더 바이오 산업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철강 산업이나 통신 산업이 예전에 긴간 산업이었다고 인식이 되었던 것처럼 한국 산업에서 바이오 헬스 산업의 위상이 더 커지고 또 ESG 관련해서도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께서 되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발표를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